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가장 쉽게 식탁에 올릴 수 있는 메뉴인 잡곡밥. 잡곡밥은 흰쌀밥에 비해 씹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등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챙기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임의로 계량하여 드시는 잡곡밥에 대한 의문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 잡곡은 얼만큼 넣어야 좋을지, 무조건 다양하고 많은 잡곡을 넣는 것이 건강에 유리할지, 잡곡밥을 매일 먹어도 괜찮을지 하는 등의 의문이요. 막연히 건강에 좋다고만 알려져 습관처럼 잡곡밥을 드시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특히 집중해 주세요. 건강을 위해 챙기고 있던 잡곡밥이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음식이 될 수도 있답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잡곡밥의 영양 성분을 해치고 오히려 우리 몸에 병을 불러오는지, 잡곡밥의 효능을 챙기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중요한 정보와 알짜배기 정보만 알려드리는 장수비책의 박소장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분들께도 장수비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수할 수 있도록 알짜배기 비책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흰쌀밥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해 잡곡밥이 선택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잡곡밥의 선호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당뇨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잡곡밥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밥은 소화를 지연시켜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죠. 또 수용성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돕고 당질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 당뇨 예방과 관리를 위한 탁월한 음식이랍니다. 또 잡곡밥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심혈관 건강 개선에도 유효한 효과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의 FDA에서도 하루 3g의 베타글루칸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공신력이 있는 내용이에요.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성분이라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 섭취해 주어야 한답니다. 또 이 성분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는 사이토카인의 활성을 높여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되죠. 잡곡은 쌀에 비해 꼭꼭 씹어 삼켜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작 활동은 뇌로 가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뇌 활동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게 하여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불러오게 하고요. 음식을 빠르게 먹으면 뇌가 배가 부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어 기본보다 더 많은 양을 먹게 되거든요. 내 배에 맞는 적정량의 식사를 하게 되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잡곡밥이 우리 몸에 미치는 좋은 영향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잡곡밥도 사람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쳐 암과 치매를 비롯한 각종 질환을 불러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해 잡곡밥을 챙겨온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잡곡밥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잡곡밥의 혼합으로나 단독으로 참 많이 드시는 현미밥입니다. 현미는 혈당 수치를 조절해 당뇨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곡물 중에 하나죠. 또 현미의 풍부한 페놀산 성분은 뇌에 축적된 베타 아밀로이드 펩타이드의 분해를 촉진해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좋은 현미이지만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현미의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미는 칼륨 함량이 높은 편인데요.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죠. 이때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쌓이게 되면 신장에 무리가 오고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고칼륨 혈증은 무력감과 근육 약화를 불러오는데 이는 신장의 활동 역시 약하게 해 심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현미에는 독성이 높은 무기비소의 농도가 제법 높은 편인데요. 이 무기비소는 몸에 축적되게 되면 신경계 이상과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것이 좋아요. 무기비소는 다행히 도정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가 되지만 현미는 백미보다 도정 과정이 적어 무기비소의 농도가 2배 정도 높은데 이 무기비소를 거의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물이 담긴 그릇에 현미를 넣고 물을 갈아가며 여러 번 헹구어 주는데요. 그 다음 준비한 현미의 양보다 6배 정도의 물을 붓고 2시간 이상 불려주시면 현미에 남은 무기비소의 양이 상당수 줄어들게 된답니다. 이때 현미를 불릴 때 쓴 물은 밥을 지을 때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버려주세요. 두 번째는 보리입니다. 보리 역시 혼합으로도 단독으로도 많이 드시는 잡곡 중에 하나죠. 보리는 판토텐산이 풍부한 잡곡류인데요. 판토텐산이 체내에 충분해지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 또한 풍부해져요. 이 아세틸콜린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의 뇌에서 특히 감소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뇌의 인지 기능과 관련이 깊어요. 그러나 보리는 찬성질의 음식이죠. 그래서 과식하게 될 경우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어요. 또 보리는 관리가 중요한데 오래된 보리를 섭취하게 될 경우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게 된답니다. 특히 관리가 못된 보리가 아까워서 그냥 섭취하게 되는 경우 간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보리는 미련 없이 버려주세요. 특히 이 아플라톡신은 아직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리를 포함한 모든 곡류는 보관할 때 밀폐시켜 습도가 없는 곳에 보관하시거나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잡곡밥에는 콩류도 참 많이 들어가죠. 여기서 특별히 이야기해볼 콩은 검정콩인데요. 검정콩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합니다. 활성산소가 제거되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늦추기도 해요. 그런데 검정콩에는 재밌는 성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소플라본인데요.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폐경기 이후 나타나는 각종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에 효과가 있어요. 더불어 암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서 항암 효과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소플라본은 이미 유방암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유방암의 경과를 좋지 않게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과다로 유방암에 걸린 환자의 경우 검은 콩의 섭취에는 주의하셔야겠어요. 또 검은 콩에는 사포닌도 풍부한데 검은 콩의 과다 섭취로 사포닌이 과도하게 섭취되었을 경우 요오드 결핍 현상을 일으켜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불러오죠. 또 사포닌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될 경우 적혈구 세포막을 파괴시켜 철분 배출이 유도되어 빈혈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높아집니다. 평소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검은 콩의 과다 섭취는 주의해 주세요. 잡곡밥에 주로 들어가는 잡곡 종류를 한 가지씩 펼쳐두고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잡곡밥으로 인한 부작용은 한 종류를 너무 과다하게 오랜 시간 먹었거나 쌀밥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100% 잡곡으로만 이루어진 밥을 먹었을 때 극대화됩니다. 식이섬유의 섭취가 과도해지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먹는 잡곡밥의 장점을 오히려 떨어뜨리게 되죠. 식이섬유는 대체로 장내의 나쁜 노폐물들을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소장에서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 성분도 함께 흡착해 배출시키게 된답니다. 골다공증이나 빈혈이 유발되고 영상분의 흡수율이 떨어져 어린이의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또 소화 기능이 약한 어린이와 노년층에는 잡곡밥보다 흰쌀밥 혹은 9대1 정도로 잡곡의 비율을 낮게 잡아 밥을 지어 드시는 게 좋아요. 또 식이섬유는 주변의 수분을 빨아당겨 팽창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장내 수분 부족을 일으켜 변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식이섬유의 섭취가 많아지는 날은 그에 비례하는 만큼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영상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한 계절별 추천 곡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춘곤증이 나타나는 봄철에는 루틴 성분이 든 메밀과 수용성 비타민과 칼슘이 풍부한 조를 활용하시면 무기력증과 식욕부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여름에는 열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녹두와 식이섬유, 아미노산이 풍부한 율무를 조합해 보세요. 더위를 식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조합이랍니다. 천고마비 가을에는 막 추수된 햅쌀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기장으로 변비를 해소시켜 보시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에는 면역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팥과 수수를 활용해 보세요. 흔히 잡곡밥은 많은 가지수의 잡곡을 넣으면
더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실 수 있는데, 이는 오히려 각각의 잡곡이 효과를 발휘하기엔 양이 충분치 않아 그 효과가 덜할 수 있답니다. 대체로는 쌀을 포함한 3에서 5종의 잡곡을 섞어 쌀 7, 잡곡 3의 비율로 밥을 지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번 영상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한 잡곡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조건 많이, 꾸준히 드신다고 해서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었어요. 현미의 경우 신장이 안 좋은 분들과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곡물이었고요. 드시기 전에 충분히 물에 불리는 시간을 가져 무기비소의 함량을 낮추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뇌의 인지 기능과 관련이 깊은 성분이 풍부한 보리는 찬성질의 음식이니 과식하지 마실 것과 아플라톡신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에 신경 써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요. 건강에 좋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검은 콩의 경우 유방암 환자분들과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렸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잡곡만 너무 오래 섭취하거나 100% 잡곡밥으로만 드셨던 분들에게 식이섬유가 과다 섭취되었을 때의 위험에 대해서도 인지시켜드렸는데요. 우리 몸에 좋은 영양분이 같이 배출될 수 있다는 것과 몸속의 수분을 빨아들여 변비가 생길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잡곡밥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까 기대를 걸어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드릴게요.